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드디어 내일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뭐 윤석열 정부의 심판의 선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드디어 2년 동안 억눌렸던 민중의 복수의 시간입니다. 저는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국민의 안중에도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던 이제는 민주 시민들의 복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2년 동안 윤석열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복수의 시간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수는 투표로 가장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왜 투표가 총칼보다 무섭냐? 총칼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총칼로 복수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의 정과 그들에게 어떤 면죄부를 줄 수가 있어요. 가장 단편적인 게 뭐냐? 박정희가 김정희에게 총을 맞아 죽음으로써 박정희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가 됐습니다. 박정희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됐어요. 박정희는 18년간의 독재 정치에 법정에서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정희가 그 총 한 방에 죽는 바람에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신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이 태어나게 됐던 겁니다. 결국은 투표로 우리가 심판을 하고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에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복수의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개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렇죠? 총칼로 복수하면 그쪽에서는 뭉치게 돼 있지만 투표로 복수하면 그쪽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표로 복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들 하나하나 따져서 투표가 과연 어떻게 잘 아시겠지만 투표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내일 출구조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장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투표장에 여러분들은 물론 다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70%는 갔다 오셨을 거예요.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 가장 중요한 뭐냐? 신분증. 신분증 필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여권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밥가리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야 뭐 저희 부모님이 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투표할 때 어디 찍으라 그러면 알아서 찍는 분이시지만 부모가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신분증 갖고 나갔다가 6시 이후에 들어오세요. 가장 좋습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신분증을 갖고 출근을 하셨다가 퇴근하고 갖다 드리세요. 가장 좋아요. 부모랑 뭐하러 싸웁니까? 그렇죠? 부모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신분증 갖다가 퇴근하고 나서 갖다 드리면 내 신분증 못 봤나? 내가 오늘 또 은행에 좀 뭐 필요가 있어갖고 그거 좀 갖고 나왔는데 몇 시에 오는데 한 집에 가면 6시 반 될 것 같은데 끝나는 거예요. 응? 내 아들이 신분증 갖고 갔다고 해갖고 내 신분증이 없어졌다 그래갖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굳이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휴일이죠. 내일 빨간 날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투표용지를 꼭 접지 않아도 됩니다. 투표용지를 접지 않아도 되니까 혹시 내가 찍은 걸 누가 보나 이렇게 해갖고 뭐 접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슬쩍 해갖고 봉투에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어떤 걸
그러면 내일 출구조사는 언제 발표되냐? 각 3사가 내일 출구조사 6시가 딱 되면 5, 4, 3, 2, 1 빵 하면서 민주당 몇 석 막 나오죠. 그거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믿지 마세요. 내일 출구조사 믿지 말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 왜 출구조사가 맞지 않냐? 알려드릴게요. 출구조사가 왜 안 맞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본투표만 출구조사를 한 거예요. 본투표만 출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전투표 벌써 30%가 이상이 있는데 이 30%가 반영돼서 보정을 해갖고 출구조사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이 뭐 170석 나오면 더 큰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사전투표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플러스, 그러니까 출구조사 플러스 최대 20석 더 하면 돼요. 보정 못해요. 보정할 시간이 없잖아. 보정할 시간도 없고, 보정을 어떻게 못하냐면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자체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전선거는 출구조사 자체를 못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MBC, KBS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냐면 민주당 150석에서 170석 KBS, MBC 민주당 155에서 175 이런 식으로 발표해요. 크게. 완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새벽에 열세였던 지역을 다 뒤집어봤죠. 열세였던 지역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왜 뒤집었냐? 본투표를 했으면 그 본투표장에서 바로 개표가 시작하고 사전선거 투표하면 투표가 딱 끝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사전선거에 투표했던 게 나중에까지냐면 본투표장에서 한 선거는 자기네 그 투표 용지니까 거기서 바로 개표를 할 수 있는데 내일 6시까지는 현재 사전투표한 그 투표용지가 지금 이동을 못하니까, 응? 그래서 나중에 사전투표한 게 도착을 해서 그거가 해서 새벽에 지난 총선에도 다 뒤집어졌잖아. 그쵸?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여론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 180석이라는 걸 마친 언론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이 180석을 마친 언론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사전투표,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에서 뭐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는 사항이 안 나오더라도 다 역전합니다. 결국은 31%라는 이 집계가 어마어마한 거거든. 집계가 어마어마한 거. 그 사전 투표부터 깐다고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31%의 여론을 결국은 사전 선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민주정이 훨씬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전부터 사전투표 먼저 개봉한다요. 뭔 소리야. 투표가 6시에 끝나는데 무슨 오전부터 사전투표를 개봉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출구조사 믿지 말아라. 그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내일 만약에 출구조사의 예측이 잘못 나와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잘못 나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번번이 늘 틀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31.3%가 그러니까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31.3%가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거 빼고 나온다 이렇게 보면 박빙으로 나오는 지역들이나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민주당이 박빙 싸움에서 만약에 그 좀 작게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그건 내일 제가 방송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80억 출구조사라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출구조사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예산이 70억인가 그렇게 잡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 변수를 해서 근데 언론사들은 6시 땡 하고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아마 무조건 수검표로 하게 돼 있죠. 특히 비례대표 선거의 당선 윤곽, 비례대표 지지율은 아마 새벽 5시, 6시에나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역구 선거는 전자기기로 돌려갖고 개표나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 비례대표는 손으로 수검표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득표율이나 이런 것들은 5시에서 6시 정도 하여튼 출구조사 방송은 여러분들 6시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비례대표는 새벽 3시 넘어야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루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에 20대, 30대 있나 꼭 찾으세요. 40대 이상은 여러분들의 관심 끄고 내일부터 밥가리, 오늘 밥가리의 가장 중요한 거 핵심 20, 30대 친척, 조카 있나 전화 다 돌리세요. 투표하고 오면 기프트콘 보내줄게 딱 하나 하십시오. 투표하면 기프트콘, 치킨 쿠폰 보내줄게 하면 얘네들 투표장으로 가게 해야 돼요.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내일부터 무슨 친구 밥갈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내 친구 밥갈기나 뭐 그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근데 20대 30대들이요 중도층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점점 그러니까 20, 30대가 중도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치 무관심층이에요. 정치 무관심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누구 찍으라고 얘기하면 그냥 찍어요. 너 누구 찍고 오면 뭐 삼촌이 뭐 기프트콘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정치 무관심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제 방송을 보는 나중에 이제 뭐 몇만 명이 될지 이 방송이 딱 끝나시는 분들은 무조건 20대 30대만 한 명씩이라도 20대 30대 한 명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끌고 와서 내일 무조건 투표장 갔다 왔고 투표소에서 인증하면 치킨 쿠폰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밥갈기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내일 당일이잖아요. 투표하고 놀러 가라. 투표하고 놀러 가면 용돈 줄게. 딱 얘들은 아마 내일 놀러 갈 계획 많이 짰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놀러 갈 계획 많이 짰을 거라고. 저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기 직전에 투표하러 가라. 5만 발 줄게. 딱 그러면 애들은 투표하고 5만 원 챙겨서 놀러 가려고 한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인 밥갈기 이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뭐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2030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을 찾아라. 2030 지인을 찾아라. 요가 최대 변수입니다. 마지막 변수고. 그 다음에 네 드디어 우리 김건희 여사 런정섭이 있었다면 자맹여사 자맹건희 런정섭과 자맹건희가 지금 117일째 자맹건희 자는 거니 뭐하는 거니 117일 때 자맹하셨는데 용산에서 사전투표 하셨대요. 자맹건희 그쵸? 그래서 지금 참 희한한 부부예요. 선거날도 도라이랜다. 한 놈이랜다. 한 새끼랜다. 대통령이라도 부르기도 싫고. 윤 씨는 부산에서 투표하고 진짜 권력자는 용산에서 투표하고. 자맹건희 언제 나오는 건희? 특검에 나오는 건희? 그렇게 봐야 되고. 어쨌든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윤석열 씨 박수를 쳐드립니다. 끝까지 접전지에 방문하셔서 관건 선거를 해갖고 총선 폭망하게 하시는
그렇게 총선에 보이지 말라고, 총선에 나대지 말라고, 조중동이 제발 너 대신 동훈이보로 왔다 갔다 시켜라고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날까지 접전에 가셔갖고 고춧가루 뿌리고 다니시는, 총선 기간 내내 나는 살아있다,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려 1800조를 뿌리고 다녀셔도 부정평가만 오르시는 선거의 달인, 선거의 달인 폭망 윤석열 선생. 그렇죠? 선거의 달인 폭망 윤석열 선생. 마지막까지 접전지는 왜 가는 건데? 그렇잖아?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곳, 선거의 달인 폭망 윤 선생, 거길 왜 갑니까? 응? 오늘은 인천 중구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응? 선거의 달인. 그 다음에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총선을 한 달, 두 달 남겨놓고 굉장히 그 프레임 싸움이 되게 치열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시죠? 처음에 비명 행사라는 비명 행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프레임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명임은 공천에서 날아간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사실상 사천으로 만들라는 언론의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출렁였던 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라고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명 행사를 뒤집었던 사건이 바로 런종섭이에요. 그렇죠? 이 비명 행사까지만 해도 민주당이나 각종 떠들기 좋아하는 패널들이 나와서 이번에 국힘당이 총선에서 승리 과반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비명 행사,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시즌에서 좀 시끄러운 파열음이 나면서 여당의 승리를 점쳐는 분석가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걸 한 방에 뒤집은 게 런종섭 사건이에요. 이 런종섭 사건이 어디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냐면, 이 도주대사 런종섭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폭제가 됐었어요. 잠잠했던, 수그러들었던 정권 심판론이라는 윤석열 심판론이 런종섭 사건으로 다시 언론에 회두가 되면서 다시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전환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8.75 대파 참사가 일어나면서 민생 파탄, 경제 파탄 하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정권 심판의 쐐기가 됐던 거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이가 대못을 박아버리죠. 이번 선거는 저를 심판해야 됩니다. 제 중간 선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나를 심판해달라고 대못을 박은 게 51분 담화 참사.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의대 문제였어요. 의대 증원 문제. 이게 순간순간 엄청나게 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과 어떤 선거의 프레임을 바꿔보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모든 게 다 이제 실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1분 담화 참사로 저는 틀린 게 없습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하면서 오만 불통 고집, 저러니까 저 새끼는 혼나야 돼, 지만 지가 잘못한 걸 몰라, 이렇게 하면서 전 국민을 51분 동안 멘붕에 빠뜨리고 그랬던 51분 참사가 있었죠. 100일간 민심이 출렁거렸던 방향을 보면 어디서 가장 그 정점이었냐라고 하면, 제가 결국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났던 사건이 8.75 대파 참사랑 그 다음에 51분 담화 참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런종섭, 그 다음에 어떤 회칼수석, 이거는 이미 지나간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는 올라가겠지만 지나간 프레임이었고, 사실상 지금 사람들에게 남은 거는 대파예요. 대파, 니꼴, 민생, 무능,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파, 니꼴. 그래서 제가 저 대파 굉장히 큰 사건, 대파가 이번 사실 총선의 프레임을 정하는 결정적인
역할, 대판 이꼴 민생에 대해서 잣도 모르는 무능한 시장은 10번 갔다 와도 저는 무능한 프레임이거든요. 하여튼 민심이 출렁거리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킨 이후에 선거를 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쵸.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민주당 막 공천 시끄러울 때 여러분들 이 공천만 지나가면 다 끝나요. 그 얘기 맞아요. 국힘당이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얘기 몇 번이나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막 민주당 공천 막 시끄럽고 막 그랬을 때 막 국힘당 뭐 이긴다 막 그럴 때 여러분들 걱정도 하지 말라고. 총선은 원래 시끄러운 거라고. 공천이 원래 시끄럽고 시끌벅적해갖고 그래야지 여론이 집중을 하고, 요거 지나면 쟤네들 더 개판된다고. 결국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장해찬이랑 부산에서 지금 쟤네들은 아예 무소속 나와갖고 끝까지 버티는 새끼들 누구예요? 저쪽 당이잖아. 응? 제가 이따가 정치 분석 좀 해드릴 거지만 그 난교 예찬이죠. 난교 예찬 문제는요. 이번 선거 만약에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는 순간 이거는 국힘당 안에서 책임론이 가장 세게 나올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저 난교 참사에 의해서 국민의힘끼리 분열됐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이가 컨트롤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과거같이 당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나 한동훈이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난교 예찬이 같은 하나의 컨트롤을 못 해갖고 만약에 민주당에게 부산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의 지역구를 뺏긴다 그러면 이런 애들 좀 집에 좀 보내요. 아유 진짜. 이런 애 만약에 국힘당이 전통적인 그 보수 진영의 그 지역을 만약에 자기네끼리 분열해서 뺏긴다 그러면 저희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다가 제가 말았죠. 여러분들 이번 총선은요, 윤석열은 총선을 2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는 철저하게 집권하자마자 여소야대 전국의 불편을 느껴서 이번에 국회도 잡자. 그러니까 오만이었죠. 야, 왜 검찰이라는 엘리트 의식들이 가장 못된 짓은 뭐냐? 정치인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한동훈,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눈으로 볼까요? 아니에요. 정치인들을 범죄자로 봐요. 정치인들을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검찰에 있었지만 정치를 해도 니들보다는 우리가 잘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정치 검사자라는 집단들은. 그래서 결국은 검찰 쿠데타, 검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 그들이 정권까지 잡았어요. 정권까지 잡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세상 무서운 게 없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아보니까 야, 이 국회 권력을 잡아보니까 국회 의석수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야, 우리가 국회도 잡자.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난 2년 동안 민생, 국가 경제, 안보 다 내팽개치고 2년 동안 한 게 총선 준비예요. 진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설마설마인데 윤석열은 2년 동안 철저하게 총선 준비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총선 준비를 했냐? 먼저 국힘당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국힘당을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국힘당이라는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검찰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잡고, 그 검찰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잡고 버스 90대 장제원, 권난동,
친윤 핵심이라는 정치인들을 포섭을 해갖고 자기가 이제 국힘당을 장악하는 과정이었어요. 2년 동안 국힘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준석이었죠. 그렇죠? 왜? 자기네들이 입법부도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힘당을 먼저 여러분들 윤석열이 당선이 됐어도 국힘당의 정치 세력들이 더 크게 남아 있었죠. 왜? 21대 국회는 윤석열이 공천을 준 게 아니잖아요. 21대 국회는 윤석열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 말을 잘 듣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당을 먼저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당을 장악하는데 자기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준석이를 먼저 친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를 징계를 하고 결국은 이준석이가 날아가고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날아가서 비대위가 설치되고 그 비대위에서 이제 했던 작업이 이제 국힘당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작업이고 그래서 그 국힘당을 장악하는 과정을 보면 김기현이라는 바지를 세우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뜯어 고쳐갖고 전당원 투표로 김기현이를 사실상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김기현이를 통해서 공천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나의 생각을 김기현이는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김기현이는 그래도 여러분들 울산의 지역구 3선을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과거 자기 주변에 있던 국민의힘에서 정치했던 세력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 돼요. 아무리 윤석열이 자기를 아바타로 심었다 그래도 전체적인 국힘당의 어떤 기존에 있던 입장을 바꿀 수는 없었죠. 그래서 칼같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소리 소문 없이 가가매를 치고 한동훈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위원장에 꽂으면서 이제는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국힘당은 장악이 끝났죠. 국힘당이 다 장악이 딱 끝나는 순간 이제는 본격적인 본인들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용산 공천이 시작된 거죠. 용산 공천. 그래서 용산 공천이 시작돼 갖고 이제 여기저기서 말 잘 듣는 애 그리고 반항아 내쳐야 될 놈들 다 분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반항적이거나 반윤 세력들에게는 아예 공천 자격을 주지 않으면서 날리기 시작했고 용화대랑 윤핵 검핵관들을 당선 가능한 지역에 내리꽂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힘당 안에서는 지금 윤석열 책임론이 이제 끝나고 나봐요. 공천 받기 위해서 입틀막 했던 사실 입틀막 공천이었잖아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입을 들어 막았던 사람들이 일단은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당선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윤석열이 고마운 사람이지 그럼. 그렇잖아. 윤석열이 나를 공천을 해줘갖고 내가 또 배지를 달게 되면 자기는 윤석열에게는 감정이 없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제 국힘당이 대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에겐 공천을 받았지만 내가 떨어진 이유가 윤석열의 국정 파탄 그리고 민생경제 파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어떤 정치의 어떤 문제를 삼고 윤석열의 기조의 전국 운영의 기조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분명히 선거는 끝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거는 끝나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고 원인과 분석을 다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전면전으로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냐면요. 국힘당 장악 음모는 이렇게 진행됐지만 한편에서는 얘네들이 투트랙 전법을 썼어요. 투트랙 전법. 자기네들 그러니까 국힘당이 왜 지금 이렇게 위기에 몰렸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 용화대 공천을 통해서 검찰 세력들을 국힘당에게 공천을 두고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을 선별을 해갖고 공천 준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힘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거지를 부려갖고 공천 작업을 했는데 그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기기 위해서 투트랙 전법을 썼었죠. 그게 뭐냐? 바로 이재명 구속이었던 거예요. 그쵸? 자기네들 국힘당 장악만으로 안 되니까 이재명을 구속시켜갖고 결국은 국힘당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국힘당이 사실상 분당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저쪽이 무너지니까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그러니까 투트랙을 한 거예요.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의 최대 리더인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이재명 구속은 리콜, 민주당의 분당은 결국 지지층 와해, 이걸 노리면서 국힘당이 사실 이번 총선에 2년 동안, 이거 어마어마한 무서운 스토리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되고 다른 이낙연이나 그런 세력들이 민주당의 당권을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없습니다. 민주당 끝장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 구속되고 비대위에서 이낙연이나 수박들이 당권 잡고 이번 공천한다 그래서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힘당은 대승 분위기였죠. 왜? 지지층이 결집을 안 하는데. 그 여기서 굉장히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얘네들의 스토리가 중간에 틀어질 거야. 자기네들은 늘 검사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이 기획한 대로 세상은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창훈 판사에 의해서 법원이 기각되면서 이제 반전이 어제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들 웃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웃긴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총선 전날 이재명 당대표를 재판정에 세우려는 거는 얘네들이 원했던 스토리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얘네들이 야 스토리가 어긋났는데도 끝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냐면, 얘네들이 진짜 스토리를 쓰고 싶었던 것은 총선 전날 이재명 당대표를 감옥에서 출석시키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구속됐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를 총선 전날 범죄자의 수위를 입혀서 재판정에 출석시키는 게 얘네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거기서 날아간 거죠. 중간에서 틀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되고 수위를 입고 재판에 출석을 하면 민주당의 지금 현재 지도부가 비대위고 수박들이 장악하고 있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못 지킨 민주당에 투표를 하려고 하겠냐?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낙연 그런 수박들이 박용진, 이낙연 이런 애들이 비대위원을 하고 있고 내일이 총선인데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수위를 입고 민주당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노를 해서 지금의 민주당은 나는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4분 오열된 거예요. 얘네들의 스토리들은 이거예요. 그쵸? 얘네들의 스토리는 총선 전날 이재명을 수위를 입혀갖고 범죄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재판정에 출석하는 거 보면서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그런 이재명 지지층을 와해시켜서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틀어졌냐? 총선 전날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 앞에 출석시키는 거는요, 이거는 민주당에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바보들이에요. 총선 전날까지 야당 대표를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재판부에 출석시키면 이 정권은 너 해도 너무하다는 동정론이 발생하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왜 이게 동정론이 발생하고 역풍이 부냐면, 그런데 김건희가 되는 거예요. 왜 니네들은 수사도 안 받고 내일 총선을 앞둔 당대표를 꼭 그래야만 했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틀어진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스토리를 다 누군가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기소해갖고 재판에 회부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더 슬프게 해줄까?
니들 꼭 그래야만 했냐? 10만 4천 원짜리 초밥 법인카드 썼다고 내 와이프까지 출석시켜야만 했냐? 이게 완전 역풍이지. 어떤 년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 좋댔다 씨. 어떤 분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 받아도 수사 한 번 안 하는데 10만 4천 원짜리 법인카드 썼다고 그걸 법정에 들어 출석시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응? 오늘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 감각이 탁월해요. 정치 감각이 탁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봐요. 제 말이 왜 맞는지 보십시오. 이재명 당대표님이 만약에 이번 재판 출석을 해갖고 이미지면이나 이번 출석을 해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나가도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정치 감각이 뛰어난데 만약에 총선 전날 재판부에서 부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게 굉장히 내일 바로 투표인데 이게 악영향이 있을 거나 그러면 안 나가도 돼. 이걸 이용한 거야. 니들 지금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총선 전날까지 출석시켜? 당당하게 나가죠. 당당하게 나가죠. 지지층들은 결집하고, 응? 정권 윤석열 심판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통하냐면 조국 현상을 보면 알아요. 조국 혁신당의 현상을 보면 왜 대중은 조국 혁신당에 한 달도 되지 않은 정당에 열광을 할까? 조국과 이재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조국과 이재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검찰의 피해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땐 검찰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두 명이 바로 조국과 이재명입니다. 근데 조국은 떴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의 수사는 과했다예요. 한마디로 이재명과 조국은 윤석열에 맞서서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이재명의 죄라면 대선에서 진 죄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조국이 진짜 나쁜 놈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파렴치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 왜 이재명 당대표를 지역구에서 찍어주고 민주당을 찍어주고 왜 그러겠냐고요. 이미 조국과 이재명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끝난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국과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윤석열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니네는 왜 수사 안 받아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과 조국을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런데 김건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윤석열이가 최대의 본인의 무기는 공정과 상식이었거든. 윤석열의 최대 무기는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어떤 년은 디올백을 받아도 수사 하나 안 받고 어떤 년은 뇌물을 받아도 조사 하나 안 받고 어떤 년은 주가 조작을 해갖고 23억을 헤쳐먹어도 소환조차 안 하고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조국을 아무리 법정을 세우고 아무리 언론에서 도발을 해도 프레임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프레임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 이면을 봐요. 야, 검찰이 무리수가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총선 직전까지 재판정에 출석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그림은 이재명 당대표를 수의를 입혀서 초라하게 재판정에 출석시키는 감옥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출석을 시키는 이 모습을 그렸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도 못 지키는 민주당을 만들어 놨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 안 하죠. 이게 다 틀어진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감옥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 수위 입고 재판정에 출석을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의 원망이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비대위한테 갑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그게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게 다 어그러지니까 당당하게 총선 전날 법정에 출석을 해갖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용산에 가서 정권 심판을 외치는 거죠. 진짜 머리 좋아요. 그치? 오전에 법정 출석을 하고 나를 압박하는 핍박하는 용산을 심판하자 그러면서 용산으로 가버리잖아. 진짜 반전을 시키잖아요. 얘네들은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재판에 출석을 시켰는데 이재명은 저녁 때 용산에 가서 정권 타도를 외치니까 당하는 거죠. 이게 이걸 해석하는 내가 더 대단한 거죠. 보면 이런 해석 아무도 못하잖아. 총선 전날 재판 출석시킨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이건 오히려 재판 날짜를 재판부에서 잡아도 검사들이 재판 연기하자 그랬어야지. 멍청한 놈들아. 그쵸? 내가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면 내일 출석이라고 말입니까? 큰일 납니다 지금. 내일 했다가 민주당 지지층 결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말렸어야지. 응? 말렸어야지. 모르니까 그냥 검사 출신들은 지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법정에 서면 다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네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또 첨언을 해드리면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려는 지지층이 결집하는 두 가지 장면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첫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진짜 보면 신이 도와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신이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한번 죽을 뻔했고 진짜 생물학적으로도 한번 죽을 뻔했던 고비가 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결국 지지층 결집을 성공을 하고 혁명 공천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수박들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 공천을 할 수 있었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부결시켰다 그러면 하위 20%의 수박들을 포함시킬 수 없었어요. 진짜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요. 제 말 이해는 하세요? 만약에 가결파들이 없었고 그냥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박용진이나 전해철이나 양기대나 이런 놈들을 하위에 포함을 못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날릴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가장 하위 20% 받았던 이유가 당원평가나 동료평가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이번에 공천을 날렸어야 되는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그거를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랬던 의원들을 당원들의 이게 손에 맡겨서 당원들이 처단을 했죠. 그러면서 지지층이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이재명 당대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신이 도왔다고 생각하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층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재명을 더 간절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진짜 자기네 당 당대표 잡아가라고 하는 민주당의 형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이재명 수호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한 발짝 뒤에 있던 지지층들이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어갖고 이재명 지키자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지난 2023년 9월 달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테러범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갖고 진짜 죽을 뻔했을 때 또 한 번 가슴을 철렁하게 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이재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지지층들이 더 집결을 하면서 공천에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어떤 자이든 타이든 지지층 결집을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지층들이 더 간절하게 만든 거예요. 조국과 이재명 당대표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검찰에 가장 탄압받는 사람이 된 것이고, 조국 혁신당 돌풍의 원인은 조국은 심판받은 권력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이 얘기했을 겁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심판받은 권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심판받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조국에게는 아무도 돌을 던지질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과거 표창장 위조 뭐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막 주워 들어가고 욕은 하지만 조국은 죗값을 치렀잖아요. 조국은 죗값을 치르고 있잖아. 이재명 당대표도 죗값을 치르고 있잖아. 그렇죠? 사람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재판정에 왜 서 있어요? 검찰이 있는 죄든 없는 죄든 기소를 해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쵸? 누가 봐도 이재명과 조국은 검찰에 조작을 했든 아니든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한동훈은, 너희들은 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김건희 주가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나오고, 검찰 자료만 봐도 김건희는 수십억을 주가 조작을 해갖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양평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의롭다 그러던 윤석열과 이 한동훈이가 왜 니들은 저쪽은 수사 안 하냐, 이게 되는 거죠. 말길 못 알아듣는 애들이 이재명 대표님 무슨 죗값이라고 저렇게 글 쓰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님은 대선에서 진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대선에서 이겼으면 어디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세웁니까? 이재명의 죄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대선에 진 죄다. 지금 대선에 진 죄로 이렇게 수사를 받고 탄압을 받는 것이다. 조국은 이미 가족이 멸멸지하를 당할 정도로 당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국 현상에 있는 거는 뭐냐, 조국에 대한 연민, 그리고 조국이 나의 분노를 대신 표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조국 장관은,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조국의 매력에 빠진 건 딴 거 아닙니다. 윤석열 죽이겠다, 한동훈 죽이겠다, 윤석열 잡겠다, 한동훈 잡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진보 민주 진영 안에서 가장 바램이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막강한 일진들이 전면전을 펼칠 때 상대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국은 잃을 게 없어요. 조국은 잃을 게 없으니까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이번 총선 끝나고 한동훈 특검하겠다. 그렇죠? 이번 총선 끝나고 한동훈 특검하겠다. 이번 총선 끝나면 김건희 특검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은 전국을 운영하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은 전국의 운영권을, 주도권을 주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가장 지지층들과 윤석열이 아픈 부위를 날리는 정당이에요. 전국 운영에 대해서 국힘당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그 대안정당이 돼서 수권정당이 되는 기틀을 마련해서 정권을 잡는 정당이고, 조국혁신당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조국에게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냐? 저는 그런 작용이 발동을 했다고 봐요. 그 발동의 시점이 복수예요. 복수. 2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원한을 많이 샀어요. 제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끝장난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민주당에게 원한을 산 게 뿐만 아니라 국힘당 안에서도 윤석열 죽이고 싶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이준석이가 윤석열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윤석열은 국힘당 안에서도 원수를 만들어 놨어요. 민주 진영 안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처단의 1순위입니다. 근데 총선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윤석열에게 원한 있던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모두가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냥 윤석열은 제가 보면요, 오기의 정치, 그냥 승부.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왜 이런 정치를 하냐라고 하면 뒷단에는 승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뒷단에는 승부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총선에 올인한 거야. 총선만 이기면 검찰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검찰 영구 집권. 검찰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래서 총선을 물갈이해서 그 총선을 이기는 방법에 민주당을 박살 내놓고 그 다음에 어부지리로 검사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실패로 돌아가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거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아마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이번 총선이 끝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동훈아, 이 정치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네. 에? 형님 그냥 압수수색 하시죠. 야이 씨발 새끼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시장. 자 얘네들 이번에 반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총선 끝나면 뭐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오늘 한동훈 정계 은퇴 D-1 22대 국회는 특검 정국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한동훈이는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한동훈이는 총선을 지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승리로 이끌어도 한동훈이를 윤석열이가 3년 동안 미래 권력을 키워줄 일이 없죠. 그렇죠? 한동훈이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지난 선거에서 국힘당이 103석을 얻었어요. 지난 선거에서 국힘당이 103석을 얻었는데 그 103석 이상을 하게 되면 뭐 지난 선거보다는 좀 잘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한동훈 책임론보다는 윤석열 책임론에 더 갈 것이고 103석 이하로 떨어지면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그냥 같이 도매급으로 뒤질 테고 이겨도 은퇴고 져도 은퇴예요. 그렇잖아. 윤석열이가 지금 3년 동안 권력을 휘둘러야 되는데 미래 권력을 굳이 키워놓고 자기가 힘 빠지는 식물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정계 은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런동섭이 될 것인지 런동훈이가 될지는 어떻게 잘 모르겠죠. 과연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거는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시장이 어떻게 어떤 전국을 운영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22대 전국은 특검 전국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솔직하게 제가 예상을 하면요. 민주당이 이번에 비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20%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민주당은 센 정당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 민주당이 비례 투표 의석이 20% 내외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가 보면 지금 조국혁신당을 이기긴 힘들어요.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셉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은 어디서 그렇게 득표를 했냐?
정의당이 무너져서 그래요. 첫째,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정의당의 사실상 정치 퇴출, 정의당이 무너지면서 기존에 있던 정의당이 민주당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더 왼쪽에서 국힘당과 싸우는 그런 매력적인 정당이었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찍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정의당의 몰락과 함께 정의당이 할 수 없었던, 지금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말들은 사실 정의당 입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정의당이 해줬었잖아요.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과거에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더 그런 더 확실한 선명한 그 말과 어떤 행동에 우리가 박수를 쳐주면서 지역은 국민의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지만 저런 정당이 좀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찍어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우용 박사님이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정의당은 어디서부터 실패한 것이냐? 바로 아까도 저도 낮에 분석을 했지만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 때,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 때 정의당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유호정이나 장혜영인가 이런 애들이 조국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거예요. 아무리 검찰과 언론에서 조국을 죽이려고 하고 파렴치범을 만들어도 그 당시에 정의당은 민주당이 주춤할 때 오히려 정의당은 조국과 함께 검찰과 싸웠어야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때가 저는 정의당이 무너지는 시초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정의당이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 이런 검찰의 토끼머리 수사라고 하면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면서 조국과 함께 싸웠다 그러면 정의당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 의지하는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정의당의 심상정이나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이었던 그들이 나중에 심상정의 태도가 뭐 비례대표 유호정은 그 이후에 들어왔지만 정의당이 내내 조국을 범죄자로 만들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사실 조국을 버렸죠. 그 조국을 버렸던 자들이 결국은 수박 새끼들이고 자기 동료를 버리는 일을 할 때 조국과 손잡고 검찰과 싸웠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검찰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조국을 멀리하고 조국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민주당의 오영환이나 이런 수박 새끼들 결국 어디가 있습니까? 조국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순간 검찰의 수사랑 검찰의 논리가 정당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틀립니까? 어떻게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수사를, 가족을 멸문지화시키는 그런 수사를 당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비판합니까? 조국을 비판하는 순간 검찰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정의당은 날아간 거죠. 그때 정의당은 날아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대 국회가 들어서서 비례대표 1번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유호정이나 장혜영 이런 애들이 들어와 갖고 조국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의당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정의당이 그냥 그 모든 책임은 심상정이에요. 그런 심상정이가 사실상 정의당에 사당화를 시켜놓고 그런 장혜영이나 유호정이를 비례대표 1번이 어떻게 지킨 민주진보인데 어디서 게임하다가 그런 애들을 정의당의 전통성이 있지 그런 애들을 비례대표 1번 주고 거기서부터 망한 거예요 정의당. 그때부터 정의당은 망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상 왜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할게요.
민주당은 왜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1번, 3번 몰빵을 외쳐도 왜 조국혁신당에게 저렇게 비례대표 선거에서 밀리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민주당이 그동안 180석을 줘봤더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심판받는 거예요. 민주 진영한테. 제 말 좀 이해가 가세요? 지역구 선거에서는 윤석열이 심판 선거가 됐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는 180석을 줘도 제대로 개혁 하나 해내지 못했던 민주당을 이번에 비례 선거에서 선명한 조국신당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물론 이재명 당대표의 22대 국회는 다르겠지만 결국은 180석을 줘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에게는 더 특검을 하겠다 이런 조국혁신당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를 할 때는 자유롭잖아. 그렇죠? 왜 그러면 지역선거는 국힘당 안 되게끔 하려고 우리가 당연히 민주당을 찍지만 비례대표라는 그 선거 투표용지에는 민주당의 대안인 조국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진보의 지금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지금의 현재의 민주당의 기조보다는 더 왼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마음이랑 내 마음이 똑같죠.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강한 민주당 야성을 찾니 뭐라 그래도 우리 속에는 민주당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 답답함을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조국 장관이 한동훈 특검하겠다, 김건희 특검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왜 비례선거에서 1등을 달리고 있냐? 민주당 지지자들, 강경한 민주당 그러니까 열성적이고 더 왼쪽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민주당 소속의 지지자들의 표를 조국혁신당이 흡수를 하고 과거에 정의당을 찍었던 전통적인 진보 세력들의 표도 정의당이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흡수를 하고 과거에 강남 화이트 칼라들 있죠. 중산층 이상의 화이트 칼라들이 나도 저 때는 입시를 저렇게 하고 조국이 당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좀 화이트 칼라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지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분석은요, 좀 민주당이 따갑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역선거는 지금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선거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과 복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180석에 있어서 개혁을 못했던 거에 대한 심판 선거가 더 선명한 조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의 선거 제도가 이제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최근에 투표하신 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준연동형이라는 선거를 했는데 가장 잘못된 게 조정훈이나 민주당을 찍어도 다른 정당 애들이 당선이 돼서 나가는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비례대표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분석하면 그래요. 왜 9번 찍었어요? 라고 이재명을 되게 좋아하는데도 이재명 당대표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9번을 찍었대요. 왜 9번 찍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상하게 민주당 비례 찍으려고 그랬더니 막 용해인이나 뭐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에서 당선이 된다는 소리가 있어갖고 그냥 조국 불쌍하잖아 그러면서 거기를 찍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난번 선거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들, 연합 비례 정당의 모순점이 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비례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 합당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 구조에서 쟤네들은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그리고 일단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사람들의 비례 후보들에 대해서 면면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본색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킨다고 하면서 이제 내일 아마 몰표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보면. 왜냐면
당대표가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에 15% 얻기도 힘들어요. 제 말 맞죠? 이재명이니까 그래도 조국 신당에게 마음은 가지만 3번 찍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걸 몰라. 당대표가 이재명이니까 누가 봐도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게 더 선명성 있고 매력적이지만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조국에게 매력을 느껴도 3번 찍거든 지금. 내 말 맞잖아. 왜 그러면 내가 우리 시청자들 민심 파악은 내가 1등이잖아. 사람들이 누가 들어도 한동훈 특검하겠다, 김건희 특검하겠다, 당장 잡아놓겠다 이런 거 들으면 내 속이 다 시원해서 찍고 싶지만 이재명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지켜야 된다 먼저 해서 더 1~3번 몰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수박 새끼들아. 밖에 나가서도 이제 반성 좀 하고. 진짜 내가 그저께 사담을 좀 하면 참 내가 방송 보다가 오랜만에 박수를 쳤어요. 임종석 실장이 유사명 후보 지원 유세 나왔을 때 그래 이게 민주당이지. 진짜 박수 쳤어요. 왜 그랬냐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 임종석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래도 나 운동권에 그 이름 있는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나 그래도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그렇게 나 안 줘야만 했냐 막 이렇게 원망도 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국힘당은 아니지라는 이게 난 그게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밴댕이 소갈머리로 지금 막 이낙연이 같은 애는 저희가 나갈 겁니다. 나가서 이재명이 밖에서 가겠습니다. 얼마나 밴데 자기 공천 떨어져갖고 잠수탄 새끼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박 새끼들 중에. 안 그래요? 지금 그 지역선거 안 도와주고 자기 공천 컷오프 당했다 그래갖고 얼마나 지금 보이지 않는 수박들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야 임종석은 그래도 전대협 그래 전대협 3기 의장답다. 응? 저 사람은 많은 서운한 거 제가 대의를 위해서 나와갖고 이재명 당대표랑 포옹하는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민주당이다. 나 진짜 이게 민주당이다. 저러면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임종석 미웠다가도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포옹하고 그런 장면 하면 그 장면 하나에 임종석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전부 가시는 거예요. 응? 나는 그래서 야 민주당이 저 장면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총선 대승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다. 두고두고 나중에 총선 대승을 하고 나면 이재명 당대표와 임종석 실장이 동작을 해서 포옹하는 게 이 장면이 민주당의 대승으로 가는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이다. 저는 그거를 봤어요.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보다 저렇게 얼마나 또 이재명 당대표는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을 직접 당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전략 공천 위원장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그렇잖아. 정치인이 공천 못 받으면 사실 여러분들 사망 선고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이재명 당대표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 마음 약하신 분인데 또 임종석도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 다 녹여버려갖고 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하여튼 민주당은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누가 봐도 단결하는 이미지, 국힘당은 막판으로 가면서 난교 예찬이나 이런 애들을 버티기 모드. 오늘 여러분들 충격적인 나베의 커밍아웃이 있었어요. 봤어요? 나베 커밍아웃.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나베가 오늘 CBS에서 나온 거 들었어요? 나베가 CBS의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저희 지역구에서는요 피부과 1억 단위면 이렇게 피부가 반짝거리는데요. 이거는 속마음이고요. 자기 지역구에서 지역은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 찍자 그런데요. 뭐라 그러더라? 지국 비조. 지국 비조래.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와 얘는 지 당선이 먼저구나. 진짜 지만 살라고. 아니 어떻게 국힘당에 지역구 의원이 지국 비조를 외쳐? 응? 이게 뭐지? 나는 살다 지국 비조는 처음 들었어. 다시 돌려봤어. 분명히 지국 비조래. 예, 지역은 국민의힘, 네, 비례는 조국 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원래 정상적이면 국민의힘 비례 찍어달라 그래야 되잖아. 분위기가 이상한 거지. 자기 지역구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왜 그러면 동작구 조국 장관님 집이 저쪽이잖아. 바로 옆에 그 동작구와 신림동 경계선 쪽에 사시니까 남의 입에서 지국비조라는 말이 나오면서 깜짝 놀랐지. 지국비조라는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지 난. 이게 뭐지? 뭐지?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니까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거는 해당 행위를 넘어서 이거 내일 그래서 제가 나경원이 고발하려고요. 제가 왜 나경원이 고발할 거냐면요. 이거 다른 당 후보 유세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선거법에요. 다른 정당 지지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베가 조국혁신당 찍어달라 그랬거든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쵸? 생각해봐요. 지금 선거법에 다른 정당 찍어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뭐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고발 안 하지. 이걸 왜 고발을 해? 나베 화이팅. 하여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자료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번 내일 총선 이후에 정의당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3% 미만 정당 투표 3% 미만일 경우에는 비례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정의당은 사라지는 거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도 비례에서는 0석입니다. 왜 새로운 미래가 비례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새로운 미래가 딱 3%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점 몇 프로 만약에 나오면 새로운 미래가 선전을 해갖고 만약에 어두운 미래가 3%를 하면 한 석을 가져가잖아. 그치? 김종민이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김종민이가 지역구에서 한 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들어온 미래는 3%가 넘어도 비례에서 의석을 못 받아. 그쵸? 지역구에서 김종민이가 한 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비례대표 1번이 못 가져가. 그래서 김종민이는 나부터 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종민이 지 혼자 뭐 하겠어? 왜 1인 그 정당은 결국은 민주당에 어떻게든지 물꼬를 터서 기어 들어오려고 할 거냐면, 지 혼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다 해야 돼. 혼자 있으면 지 혼자 원내대표, 당대표 지 혼자 다 해야 돼. 그렇다 그러고 낙연이가
낙연이가 대변인을 해주겠어? 뭘 해주겠어? 아무것도 못하지.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이제 소수 정당 어떤 싸움이 있냐면 개혁신당은 3%가 넘을 거라고 보여요. 이게 막 저운동을 해주세요. 혹시나 정의당 찍으려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정의당이나 어두운 미래 찍으면 사표된다. 사표되면 국힘당한테 한 석이라도 더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 정의당이나 새로운 미래를 찍으면 사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혜택을 보는 애들이 누구냐면 자유통일당이랑 이 개혁신당이 3점 몇, 4점, 소수점에 한 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산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녹색정의당이나 어두운 미래는 미래가 진짜 제가 그냥 어두운 미래라 그랬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분석하는 솔직한 판세는요. 최대 민주당이 189석이 나와요. 근데 저기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에게 좀 도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9석, 185에서 189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이 비례가 좀 줄어들어서 제가 187, 185로 잡았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리아는 걱정하지 마세요. 리아는 오늘도 이제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이제 이태원 참사 사기친 거 그거 경찰이 조사 들어가고 통장 압수수색 들어가면 리아가 그동안 얼마나 처먹었는지 다 나올 거예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전국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란색이 민주당 우세입니다. 여러분들 파란색이 민주당 요게 여러분들 테두리 보이시죠? 지금 이 테두리가 서울이에요. 요렇게 테두리가 서울. 먼저 서울부터 볼게요. 요렇게 테두리가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요 안쪽 테두리. 그러면 파란색이 여러분들 민주당이고요. 잠깐 이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일 수 있겠구나. 잠깐 좀 잘리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다시 됐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파란색이 여러분들 민주당, 그리고 분홍색이 국민의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뭐냐면 진보당이에요. 빨간색이 진보당이고 얘는 김종민. 나머지 이렇게 돼요. 그럼 전체적인 봐도 여러분들 무슨 색깔이 많이 보여요? 전체적으로 봐도 무슨 색깔이 많이 보입니까? 일단 서울 지역 보면 일단은 나머지 다 민주당 우세로 지금 나오지만 이제 서울 안에서 요 테두리 서울 안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는 지역에서 우리가 아닌 거를 찾아보면 돼요. 아닌 거를. 동작을은 국민의힘을 분류를 해놨어요. 일단은 동작을이 생각보다 나배가 세요. 강남갑 여기도 아주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접전 지역이에요. 분명히 접전 지역이지만 저쪽이 이길 거라는 예상하에 저쪽이 유리하다고 우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동작을 내준다 그래도 서울에서 쟤네가 이길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강남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송파 을 갑도 해볼만 해요. 그쵸? 송파 갑을도 해볼만 합니다. 여기도 해볼만 하지만 일단 쟤네가 주장하는 둘, 넷, 여섯, 여덟 딱 여기 빼고는 다 민주당이 이깁니다.
서울에서 48개 중에 여기서 민주당이 한두 개만 이기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서울이 48개인데 강남, 송파, 서초 여기서 지네가 다 이겨도 8개예요. 그럼 민주당이 40석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 크게 여기 라인이 이제 경기도입니다. 여기까지가 경기도예요.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여기가 남영의원 지역구인가요? 미추홀구. 여기도 싸울만 하죠. 그쵸? 분명히 우리가 서울에서는 한두 군데 우리가 기대해볼 만하죠. 동작을도 싸워볼 만하고 강남 갑이나 이쪽에 한두 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명히 있고, 김포 갑도 빨간 걸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안성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잡아도 64개 중에 지금 경기가 60석이거든요. 경기가 60석인데도 민주당이 4개인가 빼고 몇 개인가 보세요. 강화, 웅진 이쪽은 국힘당이 센 거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윤상현과 남영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김포 갑은 어때요, 여기? 김포 갑은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동두천, 연천을, 포천, 가평은 국힘당이 세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어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는 민주당 승입니다. 여기 민주당이 이겨요. 이거는 민주당 파란색입니다. 아닌가? 양구, 울은 여긴 약한가? 양구 이쪽이 이기고 이쪽은 지나? 하여튼 지금 국힘당이 경기도에서 이기는 지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주 갑은 이겨요. 여기 원주 갑은 민주당이 유리해요. 그래서 경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저는 원주 갑은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봐요. 9, 10, 11. 60개 중에 11. 원주는 갑을 다 이겨요. 원주 갑을, 그 다음에 춘천, 여기 민주당이 이겨요. 강원에서 3개만 이겨도 돼요. 이쪽 강원도가 8개거든요. 강원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원도 8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중에 7개인데 이러면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민주당이 원주 갑 먹을 수 있어요. 여긴 강원도잖아. 여기 강원도. 이쪽 강원도 끝에 요까지가 강원도거든. 8개. 여기서 현재 민주당이 3개는 이길 수 있는데 2개만 잡은 거예요. 민주당이 3개는 이길 수 있는데 2개는 이거는 이 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원주 갑이 이길 수 있거든요. 여기 인천 미추 경기도에서는 여기도 우리가 해볼 만한 싸움이고, 동작 을도 해볼 만한 싸움이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힘당이 이긴다고 얘기하는 여기 하나, 동작을 둘, 원주갑 셋, 요 3군데만 해도 민주당은 190석까지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여주, 양평 이쪽은 민주당이 좀 약하더라고. 홍천, 횡성 이쪽도. 이제 밑에 경기도 쭉 보시면 민주당 이쪽 보세요. 분당 갑을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지금. 분당 갑을 뭐 지금 여기 보세요. 완전 분당 갑을 성남 용인 갑 용인 정 뭐 싹쓸입니다. 경기도 요쪽은 싹쓸이에요. 안성만 좀 위험해요. 안성만 위험하고 여주도 해볼 만해요? 여기? 여주도 해볼 만합니까? 그 다음에 충청도로 가면 서산, 태안, 당진 이쪽 홍성, 예산, 보령, 서천 이쪽은 국힘당이 세요.
하나 충남이 28개거든요. 충남이 28개, 충청도가 28개인데 민주당 보세요. 지금 충청도에서 민주당이 진짜 여기 보세요. 얘네가 이긴다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민주당 20석. 충청도 28개 중에서 국힘당이 8개 빼고는 다 집니다. 세종갑도 민주당, 충청도 28개 중에서 지금 28개 중에서 국힘당이 이기는 게 8개밖에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28개 중에 민주정이 20개. 그 다음에 광주, 저들라 이쪽은 뭐 보지 말고 여기를 낙동강 벨트 봅시다. 이쪽은 진보당. 북구, 울산 북구는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고, 부산 연제구는 노정현 후보로 지금 단일화되었고, 지역구에서 진보당이 2개가 이기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면 해볼 만한 지역이 좀 있어요. 그쵸? 지금 주진우가 이기는 걸로 해운대 갑이나 이쪽을 했는데, 이쪽도 부산 수영구인가 거기? 수영구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부산에서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경남에서 민주당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11개. 과거에 민주당이 몇 개, 주진우 지역이 어디예요 정확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진주도 해볼 만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여기 진원, 창원, 진해, 해운대 갑 주진우 나온 거 여기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제주도 싹쓸이. 이렇게 보면 민주당 몇 석 나오는 줄 아세요? 민주당 지역구 254 중에서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77석 나와요.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177석 나와요. 진짜로. 민주당이 177석 나오고 여기에다가 비례 10석 187석에다가 저기 격전지 2개 3개 입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190석이 나와요. 너무 보수적으로 해도 민주당이 저게 187석이라니까. 저기서 민주당이 3석만 뭐 격전지에서 갖고 오면 190석이야. 여기에 조국신당이 14석에서 15석,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합치면 205석. 거기에 진보당 2석,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2석, 세종시에서 김종민 양성은 208석까지도 나와요. 최대. 저기가. 그러니까 안성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격전지를 민주당에서 이제, 근데 내가 보면 쟤네들이 격전지라는 표현을 쓰지, 이미 피부미터를 보면 사실 이거보다 더 심판적인 게 많거든요. 피부미터를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국민의 미래가 비례 17석 정도로 갖고 가고, 더불어시민연합이 10석, 조국혁신당이 14석에서 15석,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2석, 자유통일당이 2석, 국민의힘은 총 95석, 최대 95석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100석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범민주연합이 개헌을 할 수 있고요.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고요. 김건희 특검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위험성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이요. 왜 제가 무조건 22대 이제 국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22대 국회와 21대 국회 이제부터 이제 내일 선거가 딱 끝나는 순간 21대 국회가 한 달 반이 남아요. 그렇죠? 21대 국회에선 뭘 해야 되냐? 검사들 탄핵시켜야 돼요. 부담 없이. 21대 국회 좀 있으면 끝나니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 범민주정이 180석으로 검사들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 진짜 중요한 한 달 반 동안 이 검사 새끼들 다 날려버려야 돼요. 검사 새끼들 다 날리고 깔끔하게 22대에게 딱 가는 순간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탄핵을 외치지 마세요. 22대 국회가 6월 1일 날 개원되면 딱 여러분들 2달간만 탄핵을 외치지 마세요. 진짜 부탁. 딱 2달간만 탄자도 꺼내지 마세요. 특검만 외치세요. 왜 그러냐? 22대 국회 딱 들어오자마자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해갖고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 특검을 통해서 저들의 비리가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탄핵이에요. 그쵸?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드러나고 한동훈의 비리가 드러나고 최상병 사건에 윤석열이가 명령을 해서 덮은 게 드러나면 국힘당 안에서 버려요. 국힘당 안에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탈당을 외치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특검 밀어붙이면 당연히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 속에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김건희가 법정에 서고 한동훈이가 법정에 들은 순간 국힘당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윤석열 탈당을 외칠 겁니다. 윤석열 탈당이라는 건 사실상 이제 국힘당도 윤석열을 버린 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범죄 혐의가 특검을 통해서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 탄핵을 외치자고요. 그쵸? 명확히 특검을 통해서 저렇게 김건희가 범죄 행위가 많은데 21대 국회에서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거는 공범이다.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 특검을 통해서 당연히 그때는 국힘당이 말 안 해도 윤석열을 날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급한 건 아는데 21대 국회가 딱 들어서자마자 탄핵을 외치는 순간 또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서 일제히 민주당의 오만, 입법부의 뭐 횡포 이런 프레임 갖고 또 지랄들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거는 안 통한다. 그거는 수박들에게 통하는 프레임이었어. 역풍. 지금 22대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 역풍 겁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해요? 22대 국회에서 역풍 겁내서 이번에 공천받은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요. 안 통합니다. 오히려 수박들이 자기 수박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하자고 나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의석이 많으니까 탄핵하자 이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또 탄핵이야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말려서 죽이는 게 가장 시원한 복수예요.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을 버리게 한 다음에 범죄 혐의가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서 윤석열이가 내로남불이었고 불공정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저런 도둑년 저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득권에서 윤석열을 철저하게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버리게 만들고 진짜 윤석열이 버리게 만들고 그럼 더 이상 조중동은 윤석열 갖고 그 다음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 보수가 손절하면 검찰도 손절을 하게 되고 윤석열, 김건희 진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감옥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동훈이도 깝죽대다가 드디어 수위를 입고
그래서 런종섭이도 다들 이 정부가 누가 범죄 집단이었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부 자체가 범죄 집단이었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과 조국이 범죄 집단이 아니라 이 정부 자체가 이채양 명주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서 여태까지 막아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가 들죠? 이채양 명주라는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이 국민의힘의 범죄 기록이 나오면 200석 잘 줬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사람들에게 200석의 힘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범죄가 드러나게끔 하면 사람들이 200석 잘 줬다가 되는 것이지,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에게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탄핵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탄핵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면 또 시끄럽고 싸우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러면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부담이 없냐? 원래 야당은 공격하는 거거든. 야당은 공격하는 거야. 그 민주당이 이제 다수의 당을 갖고 있을 때 민주당이 특검 발의하기가 힘들면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의를 하면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국힘당이 반대를 할 수 있을 때는 조국혁신당의 15석, 진보당의 2석, 그 다음에 시민사회 대표들의 2석, 기본소득당의 2석을 얻고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면 돼. 그렇죠?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특검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는 국힘당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대1이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2달만 여러분들은 탄핵 얘기를 접어놔라. 그런 오늘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오늘 선거 막바지까지 윤석열의 대활약을 얘기했잖아요. 지가 R&D 예산 깎아놓고 AI 반도체 구조 투자하겠습니다. 바보야? 지가 연구개발비 다 삭감해라 놓고 느닷없이 막판까지 선거운동한다고 AI 반도체 구조 투자하겠대. 응? 구조가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2027년까지 구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대. 네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2027 뭐 난리를 쳐. 넌 임기 내년 올해까지야, 올해. 지가 여러분들 지가 2027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 너 임기 이제 한 8개월 남았나?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올해가 끝이 아닐까? 올해 내가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너무 앞서 나간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올해 200석 이상을 해서 개헌을 하게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이게 정말 좋은 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날에 할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세금 낭비할 필요도 없이 4년 중임제로 하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그냥 같이 하면 돼. 응? 그래서 이제 추미애 당대표가 국회의장 하면 강골 아니야. 국회의장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 추미애 의장 요번에 국회 들어가면 국회의장이야. 응? 추미애 육선이잖아. 이번에 들어가면 국회의장은 추미애야. 응? 추미애 뭘 잘해? 직권상정. 윤석열이가 왜 벌벌 떠느냐면 가장 윤석열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 이재명, 추미애야. 그치? 조국, 이재명, 추미애인데 죽이려고 했던 3명이 한 명은 신당 차려갖고 성공한 야당의 제3지대가 돼 있고, 이재명을 감옥 보내려고 그랬더니 가장 대승을 이끈 차기 미래 대표가 돼 있고, 처음에는 추미애 죽이려고 아들까지 건드리면서 난리쳤더니 국회의장이 돼 있어. 응?
박근혜 탄핵할 때 국회의장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탄핵할 때 국회의장이 정세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민주당 이런 22대 국회에 이런 선명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법사위 누가 차지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 국힘당이 아마 이번에 이런 짓을 할 거예요.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대승을 하면 18개 또 니네 다 가져가라 지랄할 겁니다. 다 갖고 오면 돼요. 다 갖고 오면 돼요. 다 갖고 오면 돼요. 지난번에 18개 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거야. 갑자기 모든 권한을 다 주니까 민주당이 이걸 다 주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해갖고 개혁을 하나도 못했잖아. 그냥 왜 여기서 그러냐면 분명히 국힘당이 법사위는 양보를 안 할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임위는요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관례로 나눠 먹기를 한 거지.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무조건 법사위는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법사위 위원들이 투표해갖고 민주당이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이 법사위 뺏기면 그래 니네 다 가져라 라고 난리를 칠 겁니까?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다 가져오면 돼요. 과방위도 다시 찾아오고 문체위도 다시 찾아오고 그래갖고 다 기억하면 돼요. 그럼 아예 수족을 잘라놓는 겁니다. 응? 국회의장도 원래 뭐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온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과방을 얻어야 된다 그냥 원래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위원장을 조국혁신당에 나눠주면 돼요. 민주당이 18개 다 갖고 있으면 부담스러우면 그 노정현 진보당 너 환노희 위원장 해. 너 이혜민 너 과기부 위원장 해. 나눠주면 돼. 민주당 한 14개 상임위 갖고 오고 조국혁신당 한 2-3개 주고 진보당 하나 주면 돼. 응? 초선도 위원장이 되나요? 그 원칙이 없다니까. 원칙이 없어서 국회에서 3선 이상을 그냥 국회에 돌아가는 것도 알고 좀 그래서 3선 이상을 위원장급으로 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재선 위원들도 상임위원장 많이 했어요. 관례대로 했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하면 돼요. 원래 국회의장도 초선이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다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박은정 법사위원장 이런 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돼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으면 돼요. 민주당에서 지금 뭐 재선이나 3선 민주당에서 맡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돼요. 4년 중임제 정부통령 개헌 뭐 부통령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법사위 사수가 아니라 법사위는 당연히 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거 걱정도 하지마.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면요 법사위원장이 가갖고 헌재에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멸치나 국민의힘에서 국회 대표로 가갖고 헌재에서 지금 대신 싸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권난동이가 박근혜 탄핵 때 국회 대표로 권난동이가 법사위원장이었어요 그때. 그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지금 개국본 사태에 저 오적들이랑 개국본이랑 싸우는데 윤여정이가 개국본 변호사를 지 변호사로도 선임해갖고 법정에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렵나? 개국본 변호사가 이재일이 있었는데 이재일이 민주당 변호사야. 이재일 민주당 변호사를 자르고 오적 변호사를 윤여정이가 데리고 와갖고 개국본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국본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 개국본의 변호사는 이재일이었는데 느닷없이 오족들과 싸우고 있는데 이재일을 날리더니 뜬금없이 오족들과 관계 있는 변호사가 갑자기 나오더니 윤여정 뒤를 봐주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내일은 뭐라 그랬죠 제가? 20대 30대 무조건 타겟을 20대 30대로 잡아라. 내일 저희 선거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첨단 아날로그 방송, 네, 그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시사타파 뉴스, 시사타파 TV로 저희가 방송을 할 건데, 최첨단 아날로그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서울 그리고 경기 전국에 있는 격전지를 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보다 5분 느린, 다른 방송보다 많이 느리지 않아요. 5분 느린 개표 결과 5분 느린 개표 결과 여러분들에게 최첨단 아날로그 방송으로 최첨단 아날로그 방송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은 전부 A4지 2,500장으로 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 강서갑.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일 할 거냐면 저희가 A4지에 다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주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기 좋게 최첨단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동작을 누르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동작을 현재 예, 유사명 대 나경원, 유사명 50.3, 나경원 42 이런 식으로 최첨단 아날로그 방송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 동작을입니다. 예, 동작을 결과 현재 시간 12시 유사명 50.3, 나경원 42%. 내일 2,500장을 써야 돼요. 실시간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버려야 되죠. 옆에서 그러니까 내일 글씨 잘 쓰시는 분 알바 2명만 구할게요. 내일 글씨 잘 쓰시는 알바 2명. 하나는 빨간 펜으로 쓰고 하나는 파란 펜으로 쓰면 돼요. 21세기 최첨단 아날로그 방송. 그래갖고 글씨 잘 쓰시는 분들 VS 이렇게 해갖고 딱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네, 어디 여러분들 어디 보고 싶어요? 그러면 경기도 어디요? 그러면 딱 찾아갖고 이렇게 바로 최첨단 아날로그 방송 저희가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 네,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 보세요. 내일 저희 출연자들은 장영진 기자님 모실 거고 전우영 박사님 모실 거고 이은영 소장님 모실 거고요.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오신다는 패널들은 저희가 다 모셔갖고 저희는 선거 방송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선거 규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야. 난 준수하지 않아. 오리지널 편파 방송이 뭔지를 보여줄게요. 막 선거방송 중계하다가 이겨라 조금만 힘내라 막 응원까지 하는 방송. 응원까지 하는 방송. 선거 편파 방송 아날로그 최첨단으로 내일 매직 한 박스 쓸 예정이고요. 매직 한 박스 A4 용지 2,500. 그 내일 총 선거 방송 비용은 26,500원 듭니다. A4지 값이랑 매직 값이 좀 많이 들어서 26,500원짜리 최첨단 아날로그 방송을 내일 6시 시작과 동시에 새벽 한 2시까지 할게요. 새벽 2시까지. 네,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 체력 싸움이에요. 내일 체력 싸움. 6시부터 한 12시, 2시간 한 6시간 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말할 것도 없고. 뭐라고요? 박지원 선수 추미애 장관보다 높음 설마 박지원 4선이에요? 이제 당선되면 박지원 5선이에요. 추미애는 6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내일 저희가 최첨단 아날로그 방송 준비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내일 그 방송 준비하시라고 참 우리 딤플님, 장희숙님, 인생 꽃감느님, 박명수님, 김창환님, 우리의 봄님, 예,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선거 비용 많이 안 들어요. 일단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요.